안녕하세요. 라디오 진해살롱 진행의 이수미입니다. 가을비가 촉촉히 내리는 11월의 첫날, 한없이 가을 속으로 빠져드는 날입니다. 늦더위 때문에 아직 진해에서 단풍을 보기는 어렵지만 요 며칠 비로소 가을을 느끼고 있는데요. 진해여고 앞길의 벚나무들은 한없이 고요해지고 있고요. 내수면 생태공원 호수는 파랗게 깊어지고 있고요. 어제는 속촌 앞바다에서 물이 지어 유영하는 작은 물고기떼를 봤습니다. 바람 속에서 저만치 있는 겨울 냄새를 맡은 것도 같고요. 오늘 비가 내리고 나면 기온이 뚝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미처 단풍 들지 못한 낙엽이 거리에 뒹굴 것 같습니다. 여기는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기차역 진해역이고요. 이곳은 마을 공동체 미디어 진해 마을 라디오입니다. 사람을 이해하는 가장 다정한 말걸기 인터뷰. 라디오 진해살롱은 제가 평소 관심 있는 분을 방송을 빌미로 모셔서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저의 사심 방송입니다. 오늘도 진해역에서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당신의 이야기 라디오 진해살롱. 오늘 아주 반가운 손님이 오셨습니다. 진해가 나온 소설가 김탁관 작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진해가 나온 소설가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떠십니까, 이 표현? 진해에서 태어났으니까 맞는 말이긴 한데. 여기 이제 진해에서 작가님 모시고 이 말을 하니까 입에 딱 붙는 것 같습니다. 네. 잘 알려지신 분이시지만 자기소개를 좀 직접 부탁드려요. 소설가고요. 네, 지금 29년 차 소설가로, 지금 전업 작가로 이렇게 지내고 있고, 지금 이제 살고 있는 곳은 전라남도 곡성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고요. 네. 그리고 9월달에 이제 신간 소설이 나와가지고, 네, 강연 다니고 또 뭐 단편 그동안 쓰지 못했던 단편들 좀 한 서너 편 쓰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방금 신작 얘기하셨는데요. 이번에 나온 신작이 참 좋았더라라는 소설이지요. 네. 한국인이 사랑하는 화가 이중섭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그 참 좋았더라 순회 북토크 중이시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중섭 화가가 머물렀던 곳을 쭉 네. 따라가면서 이제 북토크를 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뭐 마음 같아서는 이제 뭐 원산이나 뭐 평양이나 정주나 이렇게 북한 땅도 가고 싶은데 이제 거기는 못 가니까 그 북한 땅을 제외한 이중섭의 걸음이 이렇게 닿은 곳을 다 가려고, 그래서 국내를 일단 한 바퀴 돌고 이제 오늘 진해 공연을 하고, 그리고 이제 12월에 마지막에 동경에 가려고요. 네. 동경에서도 북토크가 예약되어 예, 있나요? 북토크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곡성에서 시작해서 부산, 제주에서도 하셨죠. 네, 부산, 제주, 통영에서도 했고, 통영에서도 하고. 이번이 네 번째네요. 네. 오늘 이제 잠시 후 7시부터 이곳 진해역에서 이제 참 좋았더라 북토크가 열리는데요. 이 작품 속에 진해가 주요 공간으로 나오고 또 그렇습니다. 네. 작가님 고향이기도 해서 예. 다른 지역에서 하는 북토크하고는 좀 느낌이 다르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뭐 고향에서는 일단 먹고 들어가는 게 있으니까. 네. 뭐 그러니까 그 통영에 있는 이 출판사는 약간 걱정을 하던데, 네. 그게 좀 작은 동네 아니냐, 사람이 많이 안 모이면 어떻게 하느냐, 뭐 그런 걱정을 하셨는데 제가 뭐 그런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건 걱정 안 해도 될 정도로 오늘 많이들 오실 것 같아요. 네. 네. 비가 와서 이제 밖에 비가 오는데 또 뭐 어떻게 생각해 보면 비 오는 날 북토크도 분위기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지역에 따라서 북토크 내용도 달라지고 분위기도 조금 다르고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진해에서의 북토크에서는 좀 어떤 걸 중점적으로 좀 얘기를 하실 생각이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이중섭과 유택열, 이 두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겠죠. 네. 그래, 이중섭과 유택열과 김탁환 이렇게. 네. 그렇죠. 어디서 만나고 어떤 영향을 주고받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좀
나누려고 합니다. 네. 어제 도립미술관에서 유택열 화백 탄생 100주년 기념전인 유택열과 흑백다방 친구들 개막식이 있었죠. 네. 이제 유택열 화가가 운영한 흑백다방과 그곳에서 교우한 당대 예술인들의 작품을 함께 전시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 전시가 이제 참 좋았더라 책 속 인물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중섭을 비롯해서 전영님, 유광열, 김춘수 작가 작품 등이 전시되는데 작가님 어제 이제 개막식 가셨잖아요. 초대받으셨죠. 네, 제가 책에 한 2페이지 정도 읽었습니다. 개막식 때. 네. 어떠셨어요? 분위기나 이런 것이.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이 작가로 이렇게 장편을 이렇게 쓰다 보면 책이 나오고 나면 꼭 필요한 전시회나 뭐 다른 저서나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유택열과 흑백다방 친구들이 제가 책 나오기 전에 제가 네. 한참 작업하고 있을 때 이게 딱 나왔으면 제가 좀 고생을 덜 하지 않았을까. 자료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이제 사실은 저는 김춘수는 김춘수대로, 뭐 유광열은 유광열대로, 유택열은 유택열대로 다 따로따로 이렇게 네. 자료도 찾고 뭐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제일 좋았던 건 이제 작년 재작년 이 흑백다방 와가지고 2층 3층에 그 유택열 선생님 작품들을 계속 봤거든요. 네.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그 작품들이 막 이렇게 쌓여 있고 공간이 좁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게 이게 엄청나게 이 작품 퀄리티는 너무 좋은데 이게 걸려 있지 않고 막 밑에 막 이렇게 쌓여 있으니까 네. 너무 좀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어제 전시회 가서 이제 그 작품들이 하나하나 전부 다 이제 넓은 공간에 이렇게 딱딱 자리를 잡아가지고 있으니까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네, 정말 다행이다 이거. 흐뭇하셨겠어요. 되게 좋았습니다. 네. 이제 자연스럽게 참 좋았더라. 이제 작품 얘기 속으로 들어갔는데요. 작품 얘기를 좀 할게요. 작가님 작품 중에는 인물을 다룬 소설이 특히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이순신도 있고 허균, 황진이, 광대 달문.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중섭 이야기인데요. 왜 이중섭에 주목을 하셨을까요? 근데 뭐 사람 물론 이제 제가 뭐 이중섭을 싫어했으면 안 썼겠죠. 네, 이중섭 화가를 좋아하는 건 이제 기본으로 이렇게 있는 거고. 근데 이중섭을 좋아한다고 그냥 이렇게 또 소설을 쓰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어떤 인물들을 좋아하고 이렇게 그림을 좋아하지만 내가 과연 이 인물을 쓸 수 있을까? 또 언제쯤 어떤 방식으로 쓰게 될까? 이런 건 잘 모르는 거죠. 잘 모르는 거고. 그래서 제가 작가의 말에도 썼지만 이제 제가 한 29년 소설을 쓰다 보니까 이건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내가 이렇게 소설가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이게 장편 작업이라는 게 이게 완전히 육체 노동이 되게 많이 필요한 작업이에요. 그래서 답사도 많이 다녀야 되고 자료도 막 엄청 읽어야 되고 뭐 저는 그런 방식으로 작업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80살에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네. 네. 그 옛날에는 60살까지 하고 이게 끝일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선배 작가들이 한 60살 되니까 이제 장편을 안 쓰시더라고요. 네. 네. 근데 지금은 좀 뭐 100세 시대라 그러니까 한 70살까지는 이게 내가 이런 식으로 작업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봤자 뭐 한 10몇 년 남았고 그러면 한 3년에 한 작품씩 한다 그러면 한 4작품, 5작품 이 정도 쓸 거니까 그 4작품, 5작품 정도를 이제 잘 쓰는 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어느 정도까지 내가 쓰게 될까 이런 생각을 이제 요즘 많이 하는 거죠. 네. 30대 때는 이런 생각 전혀 안 했어요. 30대 때는 뒤가 굉장히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봐서 재밌으면 무조건 쓴다 뭐 약간 그런 생각, 네. 오만한 생각이 많았는데 지금 되게 이렇게 작품을 고를 때도 되게 신중해지고, 네. 왜냐하면 이거 몇 번 못 할 거니까. 네. 그래서 자기가 어느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를 아주 치열하게 이렇게 고민하고 그걸 실천하려고 노력했던 예술가를
한 명 정해서 그 사람의 어떤 삶의 모습들을 내 문장으로 쓰면서 내 고민도 좀 같이 풀어나가는 방식. 네.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원래 작업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이제 이중섭 화가가 네. 통영에서 보낸 그 6개월 좀 더 확장하면 이제 통영 6개월과 그 뒤에 이제 서울에서 보낸 6개월 이 정도가 그 사람이 최고 수준으로 올라가려고 이제 발버둥 쳤던 시기니까 그리고 이제 추락해서 그냥 끝나버리니까요. 그러니까 그 시기를 되게 집중해서 한번 써보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네. 화양연화라는 말이 지금 이해가 되는데요. 그 이제 이중섭이 한국 전쟁 이제 휴전 후에 통영에서 있었던 정말 짧은 시기, 네. 뭐 소라든가 하는 대작들을 집중해서 그려냈던 요 시기를 화양연화라고 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이 나고 1950년 12월에 이제 부산으로 내려오고 나서 1953년 이제 11월에 통영에 이제 안착할 때까지 한 3년 정도를 제대로 그림을 못 그렸어요. 그러니까 네. 막 계속 그 아내와 두 아이는 계속 영양실조에 걸릴 정도로 계속 아프고 뭐 원산에 있을 때는 부잣집의 도련님이었는데 내려와서는 완전히 극빈자로 살아야 되니까 네. 너무너무 삶이 힘들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 3년 동안은 그리고 싶었지만 그래서 막 은지화에도 그리고 뭐 이렇게 소품들을 막 그리긴 했지만 진짜 자기가 그리고 싶었던 그림은 그건 이제 뭐 화구도 충분히 있어야 되고 시간도 있어야 되고 아이디어도 쭉쭉 뻗어 나가야 되니까 아뜰리에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3년의 어떤 전쟁으로 인한 어려움 네. 이런 것들이 이중섭의 그림 세계를 이제 변화시켰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뭐 한 인간으로 보면 불행한 시기였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던데 예술가로 보면 이제 비로소 자기 걸 찾아서 그리기 시작하는 네. 그게 이제 통영에서부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중섭 화가는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한국 화가, 한국의 화가라는 얘기를 듣잖아요. 네. 근데 이제 대중들이 관심 갖는 거는 이중섭의 가족사라든가 네. 또 아내와의 사랑이라든가 이런 걸 또 많이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요번 작품에서는 뭐 은지화라든가 엽서화에 있는 그런 개인적인 그런 것보다는 네. 정말 통영의 풍경, 소 뭐 이런 정말 화가로서의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장이 이루어지고 치열하게 화양연화를 이루는 이런 데 집중하신 것 같아요. 그것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취미 생활이 예술가들 평전을 읽는 건데 네. 그러니까 뭐 톨스토이든 그게 뭐 카프카든 이런 뭐 작가들 이렇게 평전들 보면 그 뭐 작가들이 뭐 누구랑 연애를 하고 뭐 가족을 누구를 사랑하고 뭐 이런 건 관심이 없고요. 네. 이 사람이 톨스토이가 안나 까레리나를 쓸 때 도대체 이걸 어디서 어떻게 착안을 해서 하루에 몇 시간씩 작업해서 어떤 책들을 읽으면서 이걸 썼는가 이런 게 관심이거든요. 네. 이중섭한테도 저는 그런 거죠. 네.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작가로서의 중년의 작가로서의 작품에 대한 고민도 여기에 지금 아까 그러니까 제가 그 약간 신화가 있는 거죠. 이중섭한테. 이중섭은 가족을 굉장히 사랑했다. 근데 제가 그 어쨌든 통영에서 이중섭 시절을 하니까 가령 뭐 윤희상 작곡가가 있잖아요. 윤희상 작곡가도 이제 통영에 있다가 이제 유럽으로 혼자 먼저 갔고 그리고 이제 아내랑 이제 자식들은 한국에 있으니까 편지를 굉장히 많이 주고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윤희상의 편지도 책으로 나와 있는데 그 윤희상 편지를 제가 이제 읽어보니까 이중섭하고 똑같아요. 네, 정말 걱정을 많이 하고, 네. 하나는 가족에 대한 지극한 사랑 있고 또 하나는 윤희상 무슨 이야기 하느냐면 꼭 대작을 그리겠다, 대작을 작곡하겠다. 그래서 내가 나를 증명하고 그래서 가족들이 다 모여 살 수 있게 내가 만들겠다. 그래서 윤희상의 욕망이나 이중섭의 욕망이는 똑같은 거죠. 네. 그래서 뭐 특별히 가족을 아끼고 사랑하고 이런 게 이중섭만 막 그렇게 엄청나게 했고 윤희상은 안 했고 이런 게 전혀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가족을 이루고 이 사람들은 그 세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승부를 유럽에 뭐가 유행하고 있으면 아니 저 정도는 내가 그냥 저 시장으로 뛰어가서 승부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윤희상은 음악으로 그렇게 가서 한 거고 이중섭이 죽지 않았으면 이중섭도 파리로 갔을 거고요. 왜냐하면 김한기나 뭐 한묵이나 백영수나 그 이중섭과 함께 어울렸던 모든 사람들이 다 파리로 가서 승부를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세계인적인 면모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만들어졌는가 이런 게 이제 저한테는 훨씬 더 중요하죠. 네. 이제 이중섭 같은 경우는 이제 파리로 가지 못한 개인적으로 조금 불운했던 그런 게 이제 마음이 아프고요. 뭐 유택열 화백 같은 경우는 진해의 자리를 잡았잖아요. 네. 이제 그것도 사실은 이중섭 화가는 안 됐고 그래서 가슴이 아픈 부분이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택열 선생님은 또 약간 또 특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뭐 사촌 형인 유광열 선생은 어렸을 때부터 일본에 유학 갔다가 왔고, 근데 유택열 선생은 안 갔고, 근데 여기서도 친구의 주위 친구들은 전부 이제 유럽으로 가는데 그 뭐 조영림 선생이랑 이 유택열 선생님은 이 남쪽의 바닷가를 지키면서 계속 파고 들어갔던 스타일인 거죠, 스타일. 네. 지역을 또 즐기신 분인 것 같아요. 연극도 하시고 음악도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문학, 음악, 뭐 그림 다 이렇게 두루두루 그 당시에는 다 한 가닥씩 다 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 참 좋았더라 책 속에 이제 이중섭 화가의 그림들이 나오고 네. 이 그림들의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소설이 이렇게 쭉 전개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중섭의 그 많은 작품 중에 어떤 작품을 이 소설 속에 담는지 이것을 선택하는 게 이제 소설의 뼈대를 잡는 설계에 있어서 되게 중요했을 것 같거든요. 네. 그 작품 선정을 아까 이제 작품이 막 이렇게 우리 그 저 흑백에도 이렇게 그냥 쌓여 있고 그래서 자료 찾고 보고하기가 되게 힘드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됐을까요? 우선은 이제 어쨌든 통영에서 그린 걸로 확인되는 것들을 다 일단 먼저 본 거죠. 네. 그래서 보면 이건 확실히 통영에서 그렸다라는 그림들이 있고요. 근데 어떤 그림들은 이제 이건 통영에서 그렸다, 서귀포서 그렸다, 부산서 그렸다 이렇게 약간 연구자들 사이에서 좀 충돌하는 그런 그림들도 조금 있고. 네. 그래서 우선은 어쨌든 통영에 와서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이 이제 정착하고 그리고 이제 크게 보면 풍경화를 그리기 시작하고요. 네. 통영에서 물론 서귀포나 부산에서도 풍경화를 조금씩 그렸지만 이 통영에서는 아예 이제 풍경화를 그냥 그리기 위해서 시간을 따로 내고 여행도 하고 섬에도 갔다 오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중섭의 풍경화들 한 무리가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중섭은 어쨌든 소를 통해서 자기를 이제 증명하려고 하니까 이중섭이 그렸던 이제 통영소, 진주소, 서울소 이런 소들이 이렇게 한 무리가 있는 거고, 그리고 너무 삶이 이렇게 힘들면 뭐 작가도 그렇고 화가도 그렇고 이제 나는 지금 이렇게 힘들지만 앞으로 잘 되면 뭐 이렇게 이런 상황 세상이 올 거야. 그래서 이제 낙원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중섭이 그렸던 낙원들. 그래서 주로 이제 그 뭐 복숭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복숭아를 특히 잘 그리더라고요. 이 꽃도 복사꽃이고. 네, 맞아요. 그래서 제주도 있을 때만 그는 워낙 감귤이 많으니까 제주도 있을 때만 감귤 가지고 이제 하나 그렸고 나머지는 다 이제 복숭아로 그리니까 복숭아로 그렸던 그 이중섭의 이상향. 뭐 이렇게 이제 묶어가지고 작품을 뽑았죠. 그 이제 이중섭 화가 고향이 평안남도 평원군이죠. 네, 맞습니다. 이제 이 작품에서 이중섭 화가가 썼던 말투, 이제 북한의 방언을 잘 살리고 싶었다라고 이제 책 속에서도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을 애를 쓰신 걸로 아는데 작가님 선친의 고향도 이북이시죠. 저희 아버지는 평안북도 영변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렇죠.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네, 맞습니다. 거기서 태어나셨어요. 이제 뭐 또 소설가 김탁한의 이제 시작
인 첫 작품을 또 흑백다방에서 쓰셨는데 네, 그것도 우리 유택열 화백도 이북 출신, 함경남도 북청이시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작가의 페르소나인 이중섭에게 이런 배경들이 조금 더 애정을 갖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애정도 갖고 그러니까 좀 이중섭의 어떤 보면 다 이렇게 이중섭에 관한 후일담 에피소드들로 이렇게 이야기들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네. 이중섭이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네. 하는데 그 중에 몇 가지는 이제 제가 이해가 되는 거죠. 예. 가령 이중섭은 과묵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뭐 이런 이제 정언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저희 아버지도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이 경상도 인간들로 다 둘러싸여 있는데 한 사람이 평안도 말을 딱 하는 순간 막 집중되는 거죠. 네. 집중되고 그게 그냥 저 사람은 그냥 다른 지역 사람이나 이런 게 아니고 경상도에서 이북말을 하면 옛날에는 신고하라 그랬어요. 예, 간첩 신고. 예. 네. 살다가 뭔가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신고하라고 초등학교 때, 이제 국민학교 때부터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네.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그 이야기 듣고 집에 와서 우리 아버지가 평안도 말하는데 예,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작가님 어려서 혹시 사투리 안 쓰셨나요? 아버지의 말투를. 근데 저는 뭐 그러니까 아버지가 쓰는 말투가 되게 이상했죠. 저는 경상도 말을 썼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이중섭도 과묵하다는 평가를 받는 거고요. 예. 저희 아버지도 과묵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근데 고향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면, 네. 평안도 사람들끼리 만나든지, 뭐 평안도 함경도 사람들 이렇게 만나면 뭐 완전히 엄청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도. 네. 그래서 저도 이중섭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중섭이 유택열을 만나면, 이중섭이 유광열을 만나면, 네. 이중섭이 마산에 있었던 최영림을 만나면, 그러면 이제 그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했을 거고, 네. 근데 경상도 사람들한테 둘러싸이면 이제 입을 닫는 거죠. 그래서 이 소설이 갖고 있는 이중섭이 갖고 있는 원초적인 외로움 있잖아요. 타향살이 네. 이런 것들을 뭐 고향을 떠나와서 외롭고 뭐 가족과 헤어져서 외롭고 이런 것보다도 이 말투가 다르고 네. 그래서 이중섭은 아마 경상도에 있으면서 경상도 사람들이 하는 말의 절반도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 사람이 예, 마치 바다의 한 점 섬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소설에서도 그 사투리를 제대로 구사하자. 왜냐하면 제가 그 전에 다른 이중섭이 주인공인 뭐 드라마나 재연 드라마나 혹은 소설들을 좀 봤는데 다른 작가들 그 이중섭이 서울말을 해요. 서울말을. 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중섭이 자기 아내한테 보낸 편지 있잖아요. 그 편지가 지금 책으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건 이중섭이 이제 자기 아내 동경에 있는 아내한테 일본말로 이렇게 편지를 썼으니까 그게 사투리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그걸 다시 번역가들이 한국말로 옮겼기 때문에 거기는 아주 서울말이거든요. 네. 서울 정서거든요. 네. 근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편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뭔가 그걸 짠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이중섭이 원래 갖고 있는 혹은 유택열이 원래 갖고 있는 북청 덤비라고 막 엄청나게 다혈질인데다가 말을 세게 나오고 말을 짧게 하고 뭐 이런 어떤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유의 이 강한 북방 정서 같은 것들이 담기지 않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건 너무 잘 아니까 어렸을 네. 때부터 그걸 너무 많이 봤으니까 이중섭을 쓴다면 이중섭은 평안남도 사투리를 제대로 구사하고 유택열 유광열은 북청 사투리 함경남도 사투리를 제대로 구사를 하고 그 통영에 있을 때는 또 통영 그 객가 바닷가 사투리를 또 사람들이 제대로 구사해가지고 그 세 가지 사투리가 서로 충돌해가지고 네. 이렇게 막 엉키는 뒤엉키는 그런 소설을 쓰고 싶었어요. 네. 설명을 들으니까 왜 이제 북한 방언 사투리를 이렇게 잘 살리려고 하셨는지 이해가 돼요. 그 정말 다른 말을 쓰는 사람들 사이에 있는 고립된 외로움을 살풀이하듯이 정말 이 방언을 잘 살려서 풀어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뭐 그렇게 보면은 엄마의 골목이 어머니에 대한 기록이자 사랑이잖아요. 전 이제 그렇게 느끼면서 네, 맞습니다. 읽었는데요. 참 좋았더라는 그 뒤에 이중섭 뒤에 보이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도 담겨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렇죠. 네. 이제 진가 쪽에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런 것들을 네. 그리고 저도 예술가가 됐으니까 이게 진가 쪽의 어떤 피들이 예, 나에게까지 왔을까 이런 생각하죠. 네. 네, 저는 사실은 저 엄마의 골목이라는 책을 굉장히 인상 깊게 좋게 읽었어요. 그래서 저 작품을 좀 깊게 얘기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참 좋았더라가 인제 신간으로 나왔고 이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섞일 만한 이제 시간적 여유도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작가님께서 엄마의 골목이 배경이 될 수 있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이번에 참 좋았더라에. 네, 네. 어떤 의미시죠? 그건 이제 그러니까 이중섭 작업을 내가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게 네.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흑백다방에 되게 많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이럴 때 흑백다방에 막 갔었는데 왜냐하면 이게 유택열 선생님이 이제 한경남도 분이고 저희 친가는 평안도니까 이게 진해의 이북내기라고 우리 이야기하는데 이북내기들이 몇 명 안 되는 거죠. 네. 몇 명 안 되니까 커피 마시러 가면 꼭 네, 흑백다방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몸이 아프다 그러면 창원의 평안어원에만 꼭 가요. 네. 그러니까 고향 사람, 그러니까 평안도나 한경도 사람들이 하는 가게를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 아버지랑 저희 어머니랑 고등학교 때부터 연애했는데 저 책에 나오죠. 예, 얘기가. 흑백다방에서 맨날 네. 맨날 이제 노셨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두 분 결혼하고 제가 태어나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도 이제 저를 흑백다방으로 계속 데리고 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밑에 이렇게 깔려 있는 거죠. 깔려 있어서 이제 제가 나중에 해군사관학교 교관으로 와서 이제 불멸의 이순신 이런 거 쓸 때도 그냥 자연스럽게 뭐 여기 다방이 많이 있지만 그냥 흑백다방 가는 거예요. 흑백다방 가서 작업하고 그러면 그때 유택열 선생님 살아 계셔서 2층에서 막 작업하고 이제 그림 계속 그리고 계셨고 유경아 누나는 이제 그러니까 서로 아는 거죠. 부모님이 이북에서 왔고, 네. 그러니까 이제 서로 좀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밑에 네. 이렇게 딱 깔려 있는 거죠. 깔려 있으니까 제가 이제 그 이중섭에 관해서 소설을 나는 좀 다르게 쓸 수 있다. 나는 네. 좀 다르게 쓸 수 있다라는 게 처음부터 딱 그런 작정을 한 거예요. 작정을 해서 남쪽에 살고 있는 이북 사람들의 어떤 정서와 그런 이북 사람과 결혼한 경상도 여자의 정서. 네. 예. 그런 것들은 되게 이렇게 사람들 잘 몰라요. 이제 그게 뭔지를 잘 모르는데 저는 그걸 직접 이제 어쨌든 부모님들이 그런 분들이니까 그걸 아니까 그래서 나는 유택열, 유경화 이 분야에 관해서도 좀 특별한 애정과 관심이 있고요. 네. 네. 그게 뭐 쭉 이어지는 것 같죠. 그래서 이제 엄마의 골목 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들, 그 진해라는 곳이 이야기로 가득 차 있거든요. 네.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데 진해 사람들은 그게 너무 여기 사니까 그게 소중한지 잘 모르는 거죠. 잘 모르고 저희 어머님도 잘 모르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뭐 별로 할 이야기 없다고 막 그러셨고 그래서 마주보고 앉아서는 이야기를 별로 안 하셔가지고 제가 그럼 나가서 걷자고 해가지고 나가서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막 그 골목마다 뭐 엄청난 이야기들이 그래서 그게 뭐 저희 어머니 5살 때, 뭐 10살 때, 15살 때 그런 이야기 막 하시는 거죠. 네. 그 처음 듣는 이야기인 거예요. 나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뭐 유택열에 관한 이야기도 이중섭에 관한 이야기도 김준수에 관한 이야기도 다 그런 흐름들 속에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모아서 쓰면 재밌겠다. 진짜 재미있을 것 같네요. 황해당 임판사 할아버님이 알고 계시나요? 다 이북 출신들이시라서
네, 동네에 몇 분 안 계시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아는 분들 얘기가 나오니까 좀 재밌긴 하네요. 어머니께서는 여전히 하모니카 불고 계시나요? 네, 근데 이제 이 책 할 때는 이제 7순이셨고 지금은 이제 8순이셔가지고 네. 네. 예전보다 그렇게 뭐 하모니카를 막 맨날 즐겁게 불지는 않으시지만 그래도 이제 꾸준히 부시고 뭐 교회 노인학교 이런 데서 이렇게 독주하시고 예. 찬송가를 막 이렇게 연습 부시더라고요. 그동안 많이 하셨네요. 그래서 아직 괜찮으시네 이렇게. 굉장히 자상한 아들이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이제 이 책 얘기는 그만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듣고 싶은 얘기가 또 좀 있어서요. 예. 이제 지금 곡성에 계시잖아요. 네. 초보 농부로 또 생태 책방지기로 글쓰기 교사로 뭐 이렇게 다양한 마을 활동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루 일과가 어떠세요? 굉장히 바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서울에 살 때는 되게 단순했거든요. 네. 어떤 거냐면 이제 오전에는 쓰고 오후에는 그냥 아무렇게나 산다. 이게 이제 일과였어요. 어쨌든 쓰는 시간을 오전에 확보하고 점심 먹고 나서는 뭐 책 읽고 싶으면 책 읽고 사람 만나고 싶으면 사람 만나고 영화 보고 싶으면 영화 보고 그렇게 살았는데 곡성에 내려가서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을 뜨면 일단 밭에 나가야 돼요. 네. 해가 뜨기 전에 밭에 풀을 뽑아야 되는 거죠. 제 농사 스승이 이 제초제를 못 치게 하거든요. 그리고 비닐 멀칭도 못 하게 해요. 그러니까 4월달, 5월달 비가 오면 막 풀이 자라는 소리가 막 들려요. 이게 환청처럼. 네. 그러니까 이제 아침 저녁으로 풀 뽑는 시간이 이렇게 밭에서 일하는 시간이 좀 있고 그 사이에 좀 소설을 좀 쓰고요. 그리고 네. 사이에요. 그리고 저녁에는 뭐 마을 활동들을 하죠. 그래서 글쓰기 학교도 지금 4년째 계속 하고 있고, 네. 그리고 거기가 이제 책방 소멸 지역이어가지고 책방이 없어서 네. 그 제가 가니까 이제 책방을 해주면 좋겠다고 또 말씀하셔가지고 그 책방도 하게 됐고, 네. 책방 이름이 그 네. 들녘의 마음이잖아요. 네네. 이 사랑과 혁명 주인공 이름에서 딴 건가요? 맞습니다. 네. 이제 거기서 곡성에서 초고를 쓰신 거죠. 네, 사랑과 들녘의 혁명이. 마음을 한참 쓰고 있는데 책방을 이제 하게 돼가지고 문제는 이제 책방을 하는 것도 이제 그 과정도 이제 준비를 하고 책을 500권 고르고 추천 글을 쓰고 뭐 이런 네. 것도 좀 그래서 이게 가을에 저녁이 없는 그런 시간을 좀 보냈고요. 계속 그 일을 한다고. 네. 근데 제일 마지막에는 어쨌든 그 가게를 만들면 공간을 만들면 제목을 짓는 게 제 일인 거예요. 네. 예. 전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전문이 아니죠. 그게 뭐 옆구리 꼭 찌르면 이게 뭐 탁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또 제목을 제가 정했는데 그 가게가 망한다든지 뭐 그 공간이 뭔가 불길한 일이 생기면 네. 그게 저한테 막 돌아오잖아요. 이게 제목 잘못 정했다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책방도 막 그래서 제목을 정해야 돼서 그냥 뭐 제가 그때 소설 한참 그 사랑과 혁명을 쓰고 있어가지고 그 주인공 제목으로 했는데 그러면 너무 이제 없어 보일 것 같아서 그 앞에 들녘이 이렇게 쫙 펼쳐져 있거든요. 섬진강 들녘이. 네. 그래서 뭐 조 들녘에 마음같이 책방을 만들자 뭐 이렇게 그때 거짓말 좀 했죠. 나중에 책 나오고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속았다 그러고 이제 거기서 글쓰기 교실도 계속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8기생 8기요? 그러니까 10주 과정으로 봄 가을로 해서 네. 4년째 지금 하고 있으니까 8기. 저도 책방을 내는 게 꿈이고 이제 그런 동네 작가를 키워내고 이러는 책방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부럽습니다, 작가님. 쉽지가 않아요, 그게 하기가. 네, 뭐 그래도 재밌습니다. 근데 이게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이걸 하니까 내가 소설을 쓰는 그 작업량이 줄어든다든지 네. 그러면 좀 심각하게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이 마을 활동을 좀 줄여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을 했을 건데 네. 지금은 어떤 상태냐면 아니 이런 일들을 다 하는데 소설은 더 많이 쓰고 있어요. 작업량은 훨씬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4년 됐는데 벌써 뭐 에세이집도 한 권 썼고 사랑과 혁명 3권에 네. 참 좋았더라 한 권 썼으니까 네. 5권
4년 동안 책을 5권 냈으니까 네, 그러니까 뭐 그렇죠. 자금량은 그냥 어마어마하죠. 서울하고 거의 비슷하게 꾸준히 네. 가니까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겠다 생각하는 거죠. 네. 네. 마을 영화제 운영자로도 참여하고 계시잖아요. 섬진강 마을 섬진강 영화제. 마을 영화제. 이거 제가 작년에 갔었어요. 아 그래요? 이제 영화제 어떻게 운영하는지도 사실 저도 마을 영화제 하고 싶어서 아 예. 궁금하기도 하고 예. 또 이제 오종훈 감독 그 느티나무 마을에서 예, 예, 예. 상영했잖아요. 또 예, 이제 예. 아는 지인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아, 가서 보고 먼발치에서 이제 뵀는데 예. 뭐 지내서 왔습니다 인사를 드리지는 않았어요. 예. 근데 정말 부러웠어요. 그래서 정말 그 중심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열성적으로 준비하는 게 느껴졌고 또 분위기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예, 올해도 네. 올해는 작년보다 올해가 세 번째죠? 더 잘 됐어요. 예. 네. 근데 이제 그건 좀 진짜 좀 힘들고 재밌고 네. 그래서 이거 힘든데 그랬다가 이제 또 사람들이 많이 오고 좋아해주고 이러면 또 취해가지고 또 준비하고 네. 그래서 올해는 2가지가 되게 2회 지금 3회 올해 마쳤는데 네. 2회와는 좀 다르게 올해는 이렇게 공동체 상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네. 영화제 때만 딱 영화제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한 봄, 여름, 가을 동안에 각 면을 돌아다니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영화를 보여준 거죠. 네. 왜냐면 우리가 영화제를 하는데 다큐멘터리 중심으로 영화제를 많이 하니까 영화를 트니까 이게 이제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다큐멘터리를 영화관에서 이렇게 접하는 것 자체가 경험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힘들어 하시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계속 이제 봄부터 계속 공동체 상영을 계속 했고요. 그리고 그 개막식과 개막작을 이번엔 옥가면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군 단위로 네. 들어가니까 이게 뭐 행사를 하면 다 읍 중심으로 하거든요. 네. 읍에 뭔가 이렇게 시설물들이 많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면은 차별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2번은 읍 중심으로 했는데 이제 이번에는 옥가면에서 네. 면에서 이제 개막작을 했고 그래서 그걸 좀 잘하기 위해서 그 앞에 공동체 상영을 또 옥가면에서 했어요. 그래서 옥가면의 그 어르신들이 충분히 이제 다큐멘터리를 즐길 수 있게 한번 연습해보고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개막작이 광천동 김한경이라고 하는 작품이었는데 광주의 그 연립 아파트 처음 만들어져서 이렇게 쭉 그 아파트에 살던 사람들 이야기인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한 명도 안 일어났어요 중간에. 그 그래요? 200명이 다 끝까지 다 봤어요. 네. 막 그게 옛날 당신들 고생하시던 생각도 나는 것 같고 네. 훌쩍훌쩍 하시면서 다 보시더라고요. 몇 그래서 분짜리였어요, 영상이? 뭐 1시간 40분 가까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 감독이 왔는데 이제 GV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감독이 너무 감동해서 자기는 이제 마을 영화제라고 하니까 한 30-40명 모여가지고 이렇게 네. 족닥하게 보고 또 어르신들은 보다가 중간에 나가고 뭐 이럴 거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네. 이게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던 거죠. 부럽네요. 진해에서도 그런 마을 영화제를 좀 하면 좋겠는데. 근데 네. 우리는 마을 라디오가 없으니까 그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마을 라디오는 굉장히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진짜요? 근데 영화제 집행위원이 거기 몇 분 정도 계세요? 지금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한 10명 내외죠. 네.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뭐 지역에서 늘 그 하지는 정도의 않고 예. 각각 다 마을 활동가들이에요. 각각 이제 그 면에 흩어져 있어 자기 마을에서 마을 활동을 하는. 그러니까 제가 그 곡성에 가서 되게 놀랐던 게 이제 소개를 하잖아요. 소개하는데 이 사람은 분명히 학교 선생인데 자기를 마을 활동가라고 소개해요. 직업이 있는데 그 직업이 1순위가 아니고 네. 마을 활동가가 1순위고 근데 먹고 사는 건 이걸로 먹고 살고 있어요. 이렇게. 네. 그래서 마을 활동가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이 네, 맞습니다. 있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한 20-30년 동안 마을 활동을 계속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일을 잘해요. 제가 보기엔 와 이렇게 일머리가 있다니. 그러니까 10명인데 한 100명이 하듯이 이렇게. 네. 그래서 그런 거 저도 되게 감동하죠. 네. 와 너무 일을 잘한다. 곡성에 활동가들이 많다는 얘기는 저도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행사들이 가능한 거죠.
계속 부럽다는 얘기만 하고 있는데요. 아이고, 이제 네. 저는 이제 뭐 얘기를 이제 정리를 하긴 해야 되는데 예. 작가님한테 이런 마을 활동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어쨌든 제 삶의 전망을 저는 마을 활동가로 살다가 죽겠다 이렇게 정했거든요. 네. 진해 이사 오실 계획은 없으실까요? 진해 와서도 뭐 마을 활동가로 살 수 있으면 네. 네. 그러니까 저는 마을 소설가로 이제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네. 진해 딱 필요하십니다. 진해 활동가가 사실은 참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가? 저희 네. 라디오도 굉장히 좀 힘들게 가고 있는데요. 네. 이제 활동가가 이렇게 많이 생겨야 되는데. 예. 근데 어쨌든 저는 여기 마산 진해 창원 여기서 네. 이제 어린 시절을 보냈고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학교 다녔고 또 뭐 대전이나 서울에서 또 30대를 보냈기 때문에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면서 그러니까 그런 삶은 너무 잘 아는 거죠. 네. 도시의 삶 있잖아요. 네. 근데 뭐 제가 지금 있는 곡성 같이 땅덩어리는 서울만한데 인구는 2만 6천 명밖에 안 되고 네. 농촌을 주업으로 하고 뭐 이런 삶은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좀 배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네. 당분간 이제 진해 오시기는 힘드실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계획이 좀 궁금한데요. 뭐 준비하고 계신 뭔가 작품이 지금 있으신가요? 구상 중이신 게? 지금은 이제 우선은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창극이라고 해야 될까? 창극이요? 예, 창극. 그 아름다운 사람 이순신이라고 하는 창극을 하나 이제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12월 달에 이제 여수에서 판소리꾼 한 9명, 춤꾼 한 9명 이렇게 해가지고 이순신을 주인공으로 한 뮤지컬이죠. 우리식의 뮤지컬을 선보이려고 지금 대본을 거의 다 썼어요. 써가지고 지금 이제 그 배우들이 연습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했습니다. 그걸 여름에 요거 작업하자마자 바로 이제 잠시도 쉬지를 않으시네요. 그걸 했고 그다음에 그 이제 개간지 같은 데서 이제 단편 써달라고 청탁들이 많이 왔었는데 사랑과 혁명 쓰고 참 좋았더라 쓴다고 이제 단편을 쓸 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단편 한 2편, 3편 정도 지금 하나는 넘겼고 지금 2개 정도 더 쓰고 있어요. 네, 읽을 수 있는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해 마을 라디오 이제 오늘 처음 오셨는데 출연 소감 좀 부탁드려요.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우선 이제 진해역이 이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여기서 맨날 기차 타고 다니고 그랬으니까 이곳에 뭐 교육 공간도 있고 전시장도 있고 또 이 라디오 부스까지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하네요. 신기하고 여기는 항상 떠나는 곳이고 뭐 이런 곳이었는데 여기가 이 마을 활동의 어쨌든 한 축이 되는 거니까요. 중심이 되는 거니까 이거 잘 보고 이제 좀 흉내를 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잠시 후 이제 저녁 7시 바로 옆에 대합실에서 참 좋았더라 북토크가 열리고요. 어떤 이야기가 이제 진행될지 저도 기대가 되고요. 지금까지 김탁한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작가님 바쁜 일정 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양연화 꽃같이 빛나는 시절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나날을 말하죠. 여러분 인생의 화양연화는 언제인가요? 지났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아직 오지 않았을까요? 한번 지나가면 돌이킬 수 없는 시간. 어쩌면 우린 매 순간 우리 인생의 새로운 화양연화를 맞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저의 화양연화를 함께 해주고 계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아름다운 순간에 제가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지금까지 진해역에서 라디오 진해살롱이었고요. 여기는 진해마을 라디오 진해 FM이었고요. 저는 이수미였습니다.